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콩앱 그리고 라디오로 실시간 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픽으로 시작합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좀 복잡한 상황이긴 하지만요. 이 GTX 사업 지금 뭐 관련한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최근에는 특히 서울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노선을 우회하라라는 요구가 있었다 하는 게 지금 보도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지 마무리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죠.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내년 2분기에 착공해서 2028년 1분기 개통 예정인 GTX C노선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네. 경기도 양주하고 수원을 연결하는 이 C노선은 지난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착공은 내년입니다. 네, C노선 중에 삼성역에서 양재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음마아파트의 지하 약 60m를 관통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는데 네. 이 음마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위원회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거 관련해서 반대 시위를 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 10일부터 그 현대건설 총수의 거주지 앞에서 피켓과 확성기를 동원해 공사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고요. 네. 얼마 전에는 음마아파트에 걸린 반대 현수막도 좀 논란이 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고 음마에서 또 터진다. 음마 관통 결사 반대 이런 현수막이 걸렸는데요. 그런데 그건 좀 비유가 별로 좋지가 않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적절한 비유냐 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함께 일었습니다. 음마아파트 추진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 노후 아파트 지하에서 발파 등의 작업을 하면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아예 노선을 변경하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만 전문가들은 주거지 지하에서는 발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통상 지하 40m 아래에 지어지는 이런 대심도 터널은 주변 지역의 안정성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강도가 콘크리트의 3배에 달하는 지하 안반에 작은 구멍을 뚫는 것이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 등에도 영향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런 주민들의 반대 시위로 C노선 안의 확정이 미뤄지고 있고 또 이제 설계 등의 착공을 위한 제반 절차도 함께 지연이 돼서 네. 내년 2분기로 예정된 착공 계획이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또 만약 수정이 될 경우에는 또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추가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와 정부는 원안대로 하겠다.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들여다봐야 될 상황들 점검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다 하는 그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가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있고 GTX 건설을 또 앞서 이태원 참사하고 빗댄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복잡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문제를? 네, 저는 음마아파트 이제 재건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뭐 가장 일례로 이제 투쟁 방식에서의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은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국토부와 구청 그리고 또 부동산 관련 이제 전문 업체들이 들어가서 이번에 장기수선 충당금을 이제 전용해서 부적절하게 이 대응을 하는 데에 사용한 것을 가지고 이제 행정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들어가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위법성이 있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우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전제로 근데 이게 결국 이제 GTX 노선의 특성상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지하철을 새로 개통을 한다든지 했을 때 공사 피해를 감안하더라도 지하철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 교통 편의성이라는 장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까지는 일정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으로 지역 주민들이 그런 안을 좀 받았거든요. 예. 근데 GTX는 신속하게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KTX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사실 네. 수도권을 광역으로 다니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무제한으로 정차역을 만들 수가 없다는 점.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네 지역으로 해달라고들 말이 네, 많았었죠. 맞습니다. 초반에는. 최종적으로는 네. 자신의 지역에는 이제 정차역이 있고 그러나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 노선에 놓이게 되는 지역에서의 갈등이 가장 크게 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저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특별히 GTX C 노선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최종적인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서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 음마아파트 밑을 지나가는 원안을 가지고 안을 내어놓았고 당시에 경쟁 입찰을 했던 GS건설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훨씬 더 높긴 했지만 다수의 주거지를 통과하지 않는 안으로 약간의 우회 노선을 좀 채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렇게 갈등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가장 높은 점수를 최대한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양대가 이제 대형 건설사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최종 비용 측면에서 크게 점수 차이가 난 것이 아니냐라는 당시에 전문가들의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정 부분 이렇게 대규모 단지 게다가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을 기대하고 있는 노후 단지를 지나가게 되는 안을 이제 고수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의 반발은 사실상 좀 예정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어떤 노선을 채택하거나 할 때에는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더 투자를 해야 하는 불편과 어떤 비용 감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주거단지를 가급적이면 좀 우회할 수 있는 안을 좀 우선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점안이나 이런 것에 좀 우리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처음 선정 단계부터 이제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일정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GTX A나 B 같은 다른 노선들은 어떤가 그것도 비교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거든요. 네. 그거는 어떤가요? 다른 근데 이제 지금 이 GTX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음마아파트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재개발을 앞두고 좀 노후화되어 있는 아파트이자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GTX C 노선의 음마아파트 입주대책위원회가 갖고 있는 특수성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향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GTX C 노선 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음마아파트의 입장이 옳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렇죠. 대행 방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우리 사회가 문제를 해결해 왔을 때 가져왔던 방식을 보았을 때 GTX A나 B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공사가 이제 막 멈췄던 이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송까지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다시 이제 허가를 내줬던 이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정됐던 공사 일정이 뭐 6개월, 1년가량 딜레이 됐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예고되어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미리 결국 체크하고. 미리 사회적 비용을 미리 안전성 차원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채택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을 전해봅니다. 네. 이 과정에서의 선정 과정이나 이것을 처음에 설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부터 생각할 부분들을 좀 미리 체크를 해야 된다.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저도 투쟁 방식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통상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할 때는 뭐 관할 구청 앞, 그렇죠. 뭐 관할 시청 앞, 아니면 그 시공사의 건물 앞에서 하지 그 총수 일가가 있는 거주지에 또 다른 거주지에 않거든요.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저가 이제 강남구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나 민원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압박 때문에 현대건설이 뭐 시공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그 설계 단계부터 다시 밟아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전례를 만들 수 없다는 정부의 좀 의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GTX C 사업뿐만이 아니라 GTX A부터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조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GTX A 사업 같은 경우도 한 구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반대를 하고 거기에 구청이 아예 동조를 하면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공사가 6개월 이상 지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음마아파트 주민분들이 그 이태원 참사 직후에 음마아파트 그 벽면 전체를 이렇게 현수막으로 도배를 해서 이태원 참사의 이런 그 공사 안전 문제를 비유한 것은 정말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어떤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에 네. 대해서는 좀 경청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공청회를 거치면서 실은 어떤 공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주민들의 이해를 더 구체적으로 구하는 절차들이 좀 많이 담보되어 있었어야 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해당 공법 지금 이제 C 구간의 음마아파트 지하를 지나가는 이 공법이 지금 GTX A 노선에서도 주요 문화재 구간이나 숭례문 구간, 뭐 도심지 통과 구간에도 다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오래된 건축물 네. 아래도 지나가는. 네, 그래서 네. 오래된 건축물 지하에도 진행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소음 진동이나 이런 안전 진단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간에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음마아파트만 피해가라는 주장은 조금 우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다. 다만 그게 그러면 얼마나 안전한 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렇죠. 절차 과정 예. 그리고 그 진단 과정에 좀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준다면 예. 그 간극을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안전의 문제는 두 분 다 지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을 제대로 소통해내든 네. 설득을 하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그것을 선정 단계부터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근거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부가? 네, 이게 정말 안전한 건지? 그래서 원희룡 장관 예. 같은 경우에 지금 음마아파트를 방문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앞서 신보라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더 오래된 고건축물의 지하에 지났을 때도 사실상 문제가 없는 공법이라는 점과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하 60m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네. 건데 이런 일반 콘크리트의 강도의 3배 이상에 달하는 돌에 일정 아주 작은 구멍을 뚫는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성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심정적이거나 우려가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국책 사업을 저지하는 것 그리고 이게 전체 모두가 주민이 참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입주대책 재개발 대책위원회 몇몇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어떤 부분 전행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날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전체 있어서는 의견은 아닌 걸 수도 있군요. 지금. 네, 그러니까 재개발 대책위에서 앞장서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모든 주민들 중에서 뭐 어떤 부분에서는 대체로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야 있겠지만 전방위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면 뭐 행정상의 그리고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대강의 대응으로 지금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앞서 신보라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이 재개발 대책위의 입장 자체나 음마아파트가 뭐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라기보다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 안건들 쓰레기 처리장 매립장 그렇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또 90년대나 2000년대에 행정이 진행했던 방식과는 또 다르게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혜택을 모두가 나눠 갖는다면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사실은 더 많이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어떤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저는 이거를 조금 더 한 발 더 물러봐서 이제 수도권 중심의 우리 국가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좀 조명을 해보고 싶은데요. GTX라는 거는 수도권 광역철도의 그렇죠. 개념입니다. 광역 급행철도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GTX A, B, C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는 DEF 라인까지였죠. 2기 GTX 공약을 사실상 교통 공약에 굉장히 주요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수도권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공약이 어떻게 보면은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정책적으로 발견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제2공공기관 이전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련된 입법도 어느 정도는 뭐 진행이 되기도 했었고 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부터 공약한 바 있었던 사안이지만 이제 지역발전 균형발전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뭐 꾸려지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아무 역할을 못했다라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인구화 현상과 더불어서 이제 수도권 중심의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30년, 50년 뒤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를 봤을 때 굉장히 비관적인 상황이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봤을 때는 당장 이제 나의 출퇴근, 나의 주거, 나의 그렇죠. 일자리를 생각했을 때는 개인의 판단에서는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니즈가 클 수밖에 없지만 이거는 개인이 어떻게 감수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책 사업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수도권 균형 발전, 그러니까 전 지역 균형 발전을 네. 좀 도모하려는 정책적인 과단의 결단이 없이는 GTX와 관련된 거는 음마아파트 제2의 음마아파트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래서 지금 ABC 라인 하면서 이 정도의 논란이 나왔는데 DF 라인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지역만 바뀔 뿐이지 그리고 이런 갈등 상황에서 학습했던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갈등 상황이 더 격화될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근본적인 대전제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으면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뾰족한 어떤 쉬운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을 한번 이 기회에 얘기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심으라 의원께서는. 우선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근에 그 음마아파트 간담회에 그 원희룡 장관이 직접 참여를 했어요. 실은 네.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그러네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런 공청회나 그 간담회에는 국토부 어쨌든 주무부처가 국토부니까 그렇죠. 국토부 관계자들과 뭐 시공사나 전문가나. 시공무원 네. 이런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원희룡 장관이 직접 그 간담회에 가서 공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안정성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의 설득과 이해를 구하려고 했던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제가 이제 파주에 있는데 파주 운정도 GTX 공사가 A 노선이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도 그 인근에 열병합 발전소가 있어서 그 노선이 열병합 그 발전소 지하를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걱정하시죠. 열병합 발전소의 안전을 우려해서 반대를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니까 그 열병합 발전소에 대한 안전 진단을 하기로 했고 그렇죠. 그 안전 진단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안전 진단의 시추 작업을 하는데 그 시추 작업을 같이 보시고. 언제 어디서 하는지에 대한 과정과 정보를 공개를 하고 그 결과도 시민들이 같이 보고.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그 어떤 방안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 음마아파트 주민들의 가장 큰 이 반대 시의 목적이 안전이라면 그렇죠. 자신들의 이익이나 어떤 보상을 위한 투쟁이 그것이 아니라 아니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그 안전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조금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음마아파트 어떤 지금 노후화된 아파트의 뭐 진동이나 뭐 이런 거에 따른 안전의 우려라면 그런 진동과 관련 안전 진단을 뭐 조금 더 미리 보강할 수 확인하고 있도록 그 주민 한다든지. 참여를 하게 해준다든지. 네, 주민 참여로 인해서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좀 더 보강한다면 좀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행정이 듭니다. 어느 정도의 투명성을 그래서 가져야 소통을 네. 하는데 조금 더 쉬워진다 이런 말씀으로 예. 들리고요. 조 대표님께서도. 네, GTX B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 입찰이 되지 않아서 계속 유찰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국책 사업을 진행할 때 이제 민자 적격성 검토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BC 검토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제 GTX B노선에 대해서 민자 적격성 검토를 했을 때 두 차례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모두 이미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앞서서 안전성 문제를 얘기하셨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분명히 그렇죠.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실상 이제 어떤 라인이 A라는 노선을 지나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 그곳의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그런데 그게 예상과 달라지거나 또 우회하는 노선이 됐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기대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인한 굉장히 수면 아래의 싸움이 굉장히 많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단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전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이면에 있는 이해관계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이해관계의 상충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과단성 있게 행정이 좀 집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비용이 이미 있기 때문에 추가적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과정상에 앞서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그러네요. 이제 추가적으로 안전성이나 갈등 비용을 이미 선 지출하고 집행에 잡혀 있는 안을 채택하도록 하는
하는 그런 권고안들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떤 기준으로 이 사업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냐, 그것이 받아들일 만하고 소통할 만한 것이냐라면은 또 소통이 필요한 것이고 네. 때로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은 결정을 해야 할 수밖에 예.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이걸 좀 나눠서 이렇게 좀 차분하게 좀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좀 발굴할 필요성, 저희 방송에서도 사실 꾸준히 지금 얘기를 해오고 있는 분야이긴 한데요. 최근에 지자체하고 민간이 손을 잡고 이 부분에 노력을 하는 좋은 사례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어서 어떤 곳들이고 지금 효과는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 대표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지난 상반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수원 세모녀 사건과 그렇죠. 그리고 또 신촌에서 최근에 네. 또 어떤 이런 이른바 고독사에 가까운 또 생계의 위험으로 인한 사망들이 발생하면서 각 지자체에서 겨울을 앞두고 위기가구 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별히 성북구에서는 이제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100여 명의 주민들을 선발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재능 기부이자 자원봉사 차원으로 네. 이제 지역에 능통하신 분들이죠. 오래 거주하셨던 분들이 지역 원주민들. 곳곳을 예. 다니면서 우편물이 쌓여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위기 신호들이 있는 가구들을 발굴해서 사회복지 영역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지역의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네. 지역 곳곳을 다니며 배달하는 야쿠르트 배달원으로 분류되시는 예. 직종의 분들과 연계를 해서 이제 위기 가구로 예상되거나 좀 노인 1인 가구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야쿠르트 관련된 것들을 배달하면서 또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야쿠르트를 배달했을 때 앞에 이것이 하루 이틀 이상 수거되지 않는 상태로 있다면 긴급하게 이게 지자체에서 그렇죠. 지원을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통해서 위기 가구 발굴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봅니다. 네. 자, 지역에 사실은 이런 복지 사각지대들이 상당히 있고, 이걸 관이 다 사실은 할 수 없는 부분,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뭐 예산의 부족이라든지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했는데, 어쨌든 민하고 관도 같이 노력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배달하시는 기업과 배달원분들께서는 자주 접하기 때문에 뭔가를 좀 더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뭐 긍정적인 면 이런 게 있어 보이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다면 뭐 또 다른 것을 더 우리가 어떤 걸 신경 써야 될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죠. 네, 지금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실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미 이렇게 잡혀 있거나 예. 주민등록이나 거주지 등록이 정확한 사람이나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기초수급자로 등록을 마친 사람들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방식인데,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적극적인 발굴 형태로 직접 이제 그분들의 어떤 특성을 이해하고,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리기를 꺼려하고 좀 운둔형 사회적 고립화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의 특성을 이해한 발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 그 자체가 우선 의미가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뉴스픽 지금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내용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지금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필요성, 지자체와 민간이 지금 손잡고 노력하는 부분들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신보라 의원께서 이제 복지의 방향성이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과거랑 달리 이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발굴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첨부해 주시죠, 의견을. 네, 그러니까 성북구의 사례도 실은 이런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행정의 이제 또 다른 이제 시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은 많은 위기 가정들이 그 자신이 처한 상황을 주변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기를 기본적으로 좀 꺼려하는 게 있고, 특히나 많은 그 위기 가정들이 갑작스런 어떤 자살, 파산, 폐업, 실직, 질병, 이혼 이런
큰 어떤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갑작스럽게 어떤 경제 사정이 엄청 안 좋아지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좀 알리기를 꺼려하고 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오히려 다가와서 뭘 도와줄게 하는 것을 더 이제 오히려 거부하는 그렇죠. 이제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북구 사례 같은 경우는 뭐 복지 팀이 찾아가는 원래 행정도 있지만 네. 그 얼굴 정도만 아는 마을 주민들이 오히려 좀 더 좀 그분들의 어떤 고립적인 특성을 이해하면서 가까이 다가가는 가서 그 복지센터와 연결망이 되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런 시도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예. 특히나 이 그 구석구석 발굴단이라는 그 지역 그 봉사 조직을 만들어서 구석구석 발굴단이라고 이름을 지었군요. 네, 그래서 야구르트 배달원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다니면서 배달하면서 이제 보기도 하고 이러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벌써 뭐 21건의 그런 위기가구를 발굴했다고 하니까 참신한 시도라고 보여지고 또 이제 민관과 함께한 이제 거버넌스의 어떤 형태로서도 의미가 있는 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조 대표님께서는? 네, 특히 수원 세모녀 이제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좀 분석하고 관련된 입법이 또 지난 하반기에 연이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입법안이. 근데 그 중에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이렇게 고위험 위기관리 가구로 이제 분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었는데 그게 한 30여 개 있었는데 40여 개로 좀 늘려서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이제 채무가 계속 갚지 않고 계속 채무가 계속되는 늘어나는. 가정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1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린다든지 그 원래는 1인을 위주로 개인을 위주로 진행했는데 자녀에겐 질병이 있고 부모에겐 직업의 구직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를 매칭했을 때 이 가구에 더 급격하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구 단위로 이제 복합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든지라는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행정부에서 이제 그것을 진행하겠다라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환영하고요. 우리가 빅데이터 구축이 굉장히 쉬운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이제 빅데이터를 통한 사회복지 영역은 저는 거드는 거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결국에 그런 위기 가구가 발굴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가구에 적합하게 필요한 거를 다가가서 도움을 또 원해야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연결하고 최종적으로 위기 가구의 절실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역할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찾아가는 뭐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찾아가는 서비스로 우리가 패러다임 전환을 일정 부분 이뤘지만 지난 3년간 예를 들면은 담당자 한 명이 연간 관리하고 직접 방문해야 되는 가구 수가 뭐 50가구였다면 이제 3년간 거의 2.5배 가깝게 거의 120가구에 가깝게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수요는 느는데 거기에 인력의 공급이 굉장히 부재하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를 어떻게 보면은 취지 자체도 분명히 있고요. 긍정적 취지도 아까 말씀하신 구석구석 발굴단이나 그렇죠. 그런데 일정 부분 그 부분을 민간의 영역이 좀 보완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 저는 이거는 인적 구성이 늘어나면서 보완이 돼야 되지 인력이 부족해서 계속 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보완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수단을 더 드리는 형태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사회복지 인력을 확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 안정망 구성이 1차적으로 돌봄에 대한 책임이 가정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게 1차 공적 안정망이 예를 들면 이른바 4대 보험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사적 안전망에 의존하게 되죠. 그렇죠.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2차, 3차 공적 안정망은 뭐 의료 급여, 국민 기초생활보장, 뭐 노령연금 등과 같이 사실상 이제 차상위 계층이나 위기 가구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경제 지표를 가지고 있는 가구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가정들이 이른바 4대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사적 안정망을 개별적으로 구축하지 못했을 때
그런데 차상위 계층으로 어떻게 보면 분류되지 않은 그 안에서 위기 가구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정말 다방면의 사회적 양극화 지표들은 이 위험 지표를 굉장히 강하게 이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면은 뭐 일자리 문제라든지 뭐 복지 급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되지 않으면 이건 계속 발굴해서 지원하는 형태로는 이제 쫓아가는 형태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제도 문제는 보완이 계속 같이 이루어져야 발생할 수밖에 되는구나.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미 이번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에 사회서비스원 예산 같은 거를 굉장히 대폭 삭감하고 거의 주지 않으면서 사회복지 인력에 대해서 저급여로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인력이 일할 수 없는 형태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노조라든지 네.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 등과 같이 지금 안전한 일자리를 요구하면서 합법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정부가 너무나 과도하게 이건 북핵 위협에 가깝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면서 강경 대응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로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이 안에 있으면 네.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위험에 놓여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보완이 그러네.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보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빅데이터를 가지고 뭐 하더라도 결국 사람으로 마지막 그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는 건 결국 사람의 네.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고 복지에서 그리고 특히 제도적인 보완이 근본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네. 자, 끝으로 지금 근본적인 대책 얘기해 주셨으니까 신보라 의원께서도 근본적인 대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한 말씀 하시고 지금 마무리하죠. 이제 겨울철이 되니까 지금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TF 팀을 이제 가동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계획들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공공 빅데이터를 통해서 시스템으로 이제 발굴하는 것, 그다음에 민 간의 협력을 담보하는 것, 그리고 결국 이제 그 TF 팀을 가동을 할 때도 결국 운용을 하고 어떤 결정과 지원을 하는 이제 공무원의 인력 그렇죠. 증원 이 세 가지가 함께 시너지가 나야 위기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두 분의 말씀이 거의 네. 같은 부분으로 결론이 가네요. 네. 자, 뭐 아무리 잘 된 제도를 준비하고 있더라도 민간의 노력과 더불어서 그걸 운영하고 결정하는 정부의 행정의 노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으네요. 네. 자,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